이번에 보실 때는 679페이지 집합건물법 되시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은 그 용어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이렇게 아파트를 각각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나누어서 여럿이 한 동 건물 안에 소유를 하고 있지요. 이런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일컫습니다. 그 안에 소유권이 한 동 건물 안에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자리 잡아 있는 거죠. 이걸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부분하고 관리 부분 두 개의 측면으로 규율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집합건물의 소유 부분에서는 세 가지가 논의의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전유 부분. 내가 살고 있는 401호 여기를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이 바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객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바로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부르죠. 401호, 301호 이 부분. 그 다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를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죠. 공용 부분. 그 다음 아파트 지으려면 대지가 있어야 되지. 대지. 이 세 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부분의 핵심.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 부분은 세 개 영역으로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전유 부분, 두 번째는 공용 부분, 세 번째는 대지 사용권. 자, 먼저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401호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요.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 구분 행위가 필요합니다. 구분 행위가. 무슨 뜻이냐면 수험생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평수 약 400평, 400평 정도 되고 구자 수가 이렇게 구자 수가 50개 정도 돼요. 50개 구자로 돼 있어요. 50구자. 그 말은 50명이요. 여기 50명이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형식상. 건물은 이렇게요. 하나야, 하나. 한 층입니다. 한 층을 몇 명이? 50명이요. 50명이 공동으로 산 거예요. 50명이. 그래서 이렇게 부패로요. 부패로 쓰고 있습니다. 부패로. 부패 식당으로. 근데 구자는 몇 구자로? 50구자로 되어 있어요. 50구자로 이렇게. 그래서 50구자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50구자로 등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50개로. 그럼 소유권이 이게 50개냐? 여기 50개냐? 층은 한 층이고요. 한 층이고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부패 하나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구자 수가 50구자로 되어 있고 소유권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가 50개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구분 소유권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 즉 구분 소유권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행위를 맞춰 주어야 구분 소유권. 즉 따로따로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칸막이가 없는데 지금 칸막이도 없는데 구분 소유권으로 50구자로 등기를 이렇게 해버렸다면 이거는 구분 소유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칸막이조차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분 소유권이 될 수가 없어요. 설령 등기를 했더라도 이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소유권 50개가 아니라 몇 개죠? 한 개죠. 하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의 소유권일 뿐입니다. 뭐를 못 갖춰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걸 못 갖추면 소유권은 50구자가 아니라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된다는 전제 조건은 이거야.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분 소유권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를 해야 되느냐. 종전에 우리 대법원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판례가 변경을 해서 판례가 변경이 돼서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우리 현재 판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별 3개 할게요.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오답지문, 빈출 오답지문을 보시게 되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장의 등록이나 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 걸로 판례가 변경됐다는 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걸 갖춰야 돼요. 이게 뭐냐? 칸막이죠.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첫째,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두 개로 나누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예컨대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공용인 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고 엘리베이터, 계단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 예컨대 써보실까요? 어린이집, 그 다음 노인정, 관리사무실 이런 것들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를 꼭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공용 부분인지 판단을 뭘로 하느냐? 객관적 용도, 건물의 객관적 용도로 판정을 합니다. 판단 기준. 객관적 용도로. 따라서 보일러실은 뭐냐? 객관적으로 공용이다. 다음 우측에 쌍괄호 4번이요. 공용 부분의 사용은요. 저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면 용도대로 하는 거지 지분 비율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표. 지분 비율로 사용하게 되면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지분이 적은 평수인 분은 계단을 날아다녀야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공용 부분 사용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뭘로 합니다. 용도대로 한다는 점이죠. 다음 다섯 번째, 저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별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187조가 적용돼요. 그래 거기다 써주시면 구분 소유권 취득할 때도요. 아파트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등기를 요해요, 등기를 요하잖아요.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또 하나가 바로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을 취득할 때 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가지 한꺼번에 정리하실 것. 민법 187조가 적용되는 케이스예요.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187조잖아요. 바로 187조가 집합 건물에도 적용을 받아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공용 부분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할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 승계 취득이에요. 내가 매매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승계 취득이잖아요. 그때는 등기를 꼭 해야 됩니다. 다음 쌍괄호 6번에 공용 부분과 대지권은 법률로 분할이요. 분할이 절대 안 됩니다. 별 3개. 저 엘리베이터 분할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 7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를 할 수 없어요. 취득 시효를. 왜냐? 이 대지를 옆에서 예컨대 흥부가 여기를 점유를 20년 했다. 20년 동안. 그럼 이만큼의 대지를 취득 시효를 흥부가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유 부분하고 대지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7가지. 이 7가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7가지. 공용 부분 그러면 쟁점 7개. 시험은 이걸 절대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요. 7가지 밑에다가 하나 주의하고 하나 써주세요. 아파트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하자로 인한
손해, 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로 다루어 주느냐?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하자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에 존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하자가 생겨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다. 그럼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 피해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로 보느냐?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걸로 봐요. 하자가. 그 말은 뭐냐면 입주자 전체, 입주민 전체가 n분의 1에서 손해를 물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하게 되면 단독 세대주가 손해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n분의 1 하십시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대지권, 대지사용권이라고 그러죠. 이 대지사용권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쌍괄호 2번에 있어요. 대지사용권은 분할이 안 돼요. 분할이 금지됩니다. 분할 청구가 안 돼 이거는. 이 대지는. 왜? 이거 분할하면 아파트가 존재할 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요. 전유 부분을 팔면 여기 401호를 팔게 되면 이 401호에 딸려있는 지분이 있죠. 대지 지분. 이 대지 지분도 전유 부분하고 함께 처분이 되기 때문에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분리 처분이. 그게 쌍괄호 3번의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두 번째 별세개. 전유 부분에, 이 전유 부분에다가 대출을 받으면 저당을 설정하면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전유 부분이 주물이고요. 주물이라고 쓰시고 대지 사용권은 종물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효력은요. 종물인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 쌍괄호 4번에 보시게 되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죽게 되면 저 401호는 누구 차지가 되냐? 누구 몫이냐? 국가에게 갑니다. 왜요?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유 부분에서 기억할 거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용 부분은 7개고 대지 사용권은 2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서 이 소유 부분에서 중요한 마지막이 담보 책임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분양받았는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하자가 애초부터 하자가 있더라.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하자 담보 책임. 이 하자 담보 책임은 누가 책임을 추궁하느냐? 첫째, 추궁 주체죠.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현재 입주자입니다. 현재 구분 소유자의 별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하자 담보 책임은 그럼 누가 부담하느냐? 분양한 회사, 분양자와 시공회사가 둘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종전에는요. 분양회사만 덤탱이를 썼어요. 그랬더니 분양회사가 자금력이 너무 없더라. 그럼 고스란히 피해를 누가 입느냐? 입주자들이 입죠. 그래서 시공회사까지 책임을 절하라고 입법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분양자와 시공자라는 점. 그 다음 세 번째요. 담보 책임의 기산점이죠. 기산점. 기산점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거기 별 3개하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억만 볼까요? 집합 건물에 아파트에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래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지역 기산점은 아파트에 각각의 뭐가 하자가 생긴 날이 하자가 생긴 날이지 입주한 날이 아닙니다. 입주한 날이 아니라 하자가 생긴 날부터 소멸지역 기산점이 잡힌다는 얘기. 그래서 입주 시점은 2000년이에요. 2000년. 이때 입주에 들어갔어요. 뽕순이가 저 아파트에 입주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자가 생긴 거는 2006년이다. 하자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다. 누수가 생겨가지고 피아노가 망가지고 옷도 망가졌다. 그 연도는 2006년이다.
그럼 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 되면 끝나요. 10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산점이 입주시부터가 되면 입주시가 2000년이니까요. 2010년이 되면 끝났다는 거죠. 2010년 이후에는 손해배상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입주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지 않고 언제요? 하자로 인해서 피해 입은 날. 이때부터 1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요? 2016년까지다. 그래서 이 기산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산점을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니은이요. 아파트 전유부분입니다. 전유부분에 동그라미 할게요.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최초 입주하여 뭐한 날? 인도받은 때. 그럼 옆에 써볼까요? 공용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언제냐? 사용승인일부터예요. 사용승인일.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떨어뜨리죠.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이 된다는 점. 다음 구분 소유자의 의무부분 쌍괄호 2번입니다. 자, 예컨대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소유자의 의무에 제일 문제되는 거는 행위 정지 청구 위에다가 써주시면 층간소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층에서 애들이 뛴다. 그럼 아래층에서 시끄러우니까 뛰지 마라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301호하고 위에 층 401호하고 위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니까 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뛰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 이때 뛰지 말라고, 애가 뛰지 좀 말라고 하는 거를 밑에 층 아저씨가 하게 되면 서로 쌈박질이 되니까 우리 입법자는 미리 이걸 예상을 해서 이 밑에 층 구분 소유자가 할 것이 아니라 밑에 층 소유자가 하지 마라. 왜? 쌈만 커지니까. 그럼 누가 하느냐? 관리인을 통해서 해라 이거를. 구분 소유자가 이걸 못 뛰게 하지 말고 관리인이 하게 해라. 관리인이. 법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뛰지 못하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행위 정지 청구라고 그래. 행위 정지 청구. 행위 정지라는 거는 뛰지 마. 누가? 관리인이 청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청구.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없고 별표. 관리인이 하셔야 됩니다. 관리인이. 그것도 입주자의 의결을 꼭 얻어야 돼요. 관리인 직권으로 못합니다. 써보실까요? 관리인 직권으로 할 수 없다. 그 다음 체납 관리비 승계. 관리비를 떼먹고 도망갔다. 이때 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새로 입주한 특별 승계인이 어디까지 승계하느냐. 이때 기억. 전유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를 안 합니다. 다만 니은 공용부분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한다. 니은의 별세개. 조심할 거는 디귿이죠. 공용부분 관리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연체료 있죠. 가상금은 승계가 안 돼요. 그럼 전유부분은 뭘까요? 전기세. 401호에서 쓴 전기세, 케이블 TV 시청료, 가스, 수도 이런 거는 전유부분이죠. 이런 관리비는 세주인이 승계를 안 하고 공용부분 관리비 있죠.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런 것 등등 공용부분에 속하는 것만 승계가 되더라.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부분에서 잡아야 될 거는 세 덩어리예요. 첫째가 거기다 써주실게요. 우측에 여백에 키포인트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써보실게요. 집합건물의 소유부분. 포인트는 첫째 전유부분 문제. 전유부분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구분 소유죠. 구분 소유의 성립이죠.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다.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공용부분.
공용 부분의 포인트는 7개였어요. 7개. 거기서 시험 무조건 나오니까 이걸 잡으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는요.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포인트가 분할이 안 되고 분리처분이 안 된다. 전유 부분하고 이거는 분리처분이 안 되더라. 분할 청구할 수 없고 분리처분도 안 되더라. 오케이. 그 다음이 이제 특이사항이에요. 특이사항이 네 번째인데요.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면 담보 책임지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자 보수. 하자 보수 해주세요. 누가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첫 번째죠. 현재 소유자가 합니다. 누구에게? 시공사하고 분양회사한테. 언제까지요? 10년인데 전유 부분은 입주 시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 떨어진 날부터. 조심할 거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입주 시가 아니라 하자가 생긴 날부터다. 다섯 번째는 위층에서 뛰면 행위 정지 청구하죠. 이 행위 정지 청구는 누가 하느냐 이 문제죠.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요? 관리인 아저씨가 한다. 관리인 아저씨가. 이렇게 집합 건물의 소유 부분을 5개로 마무리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관리 부분. 관리 부분은 이렇게 압축하시면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첫째는요. 관리단. 두 번째는 관리인하고요. 관리위원회. 이게 달라서 관리인 아저씨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돼요. 임차인. 외부인도 되는 거죠. 외부인도. 근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 아저씨를 감독하는 게 여기니까 이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만 가능하죠. 구분 소유자 중에서만. 세 번째는요.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규약을 설정할 때는 입주자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규약을 설정도 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수 있다. 이게 관리 부분에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정족수 있죠. 정족수에 특별 정족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 정족수. 전원 동의를 요하는 게 있어요. 그죠?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거. 전원 동의를 요하는 거는 뭐냐면 소집 절차 생략이에요. 소집 절차를 뭐하는 것? 생략하는 거. 이게 전원 동의 얻어야 돼요. 소집 절차 생략. 즉 총회하려면 임시총회 소집하려면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원이 동의하면 즉 만장일치가 되면 소집 절차를 통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5분의 4. 5분의 4의 동의를 요하는 거는 재건축하고 서면결이죠.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를 요하는 거는 여기 규약 설정. 그 다음에 사용금지 청구. 위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면 사용금지까지 요구할 수 있죠. 사용금지 청구.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거.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거. 이 세 가지는 4분의 3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요. 특별 정족수는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보실 것. 나머지가 이제 재건축입니다. 마지막이 재건축 부분.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재건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각자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보실게요. 가담법은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옆에다 하나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되세요. 저당권의 일종이다. 근데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특별법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특별한 담보물권이라서 학자들은 이거를 비전형, 민법전에 없는 비전형 담보물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무시하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저당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 쓰이느냐? 언제 쓰이느냐? 그 쓰임새부터 보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1억을 빌렸다. 1억을 빌렸다. 그럼 여기는 빌려줬죠. 채권자, 여기는 채무자. 돈을 빌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소비대차라고 그러죠. 소비대차. 그리고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을 채권자에게, 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줬다. 담보를. 이때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해주면 가등기 담보라고 부르고, 소유권 이전을 해놓으면 채무자 집을 이 사채업자 앞에, 사채업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으면 양도담보라고 부르게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핵심은, 이 가담법의 핵심은 1억을 빌렸는데 이걸 변제기에 상환을 못했다.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 변제기에 상환을 못하면 집을 1억 대신에 갚겠다 라고 서로 예약을 해요. 이것을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죠. 대물변제하겠다는 예약, 약속을 합니다. 못 갚으면요, 못 갚으면 이 집을 가져가세요. 이게 대물변제 예약이죠. 그래서 못 갚으면 1억을 부채를 상환을 못하면 채권자는 이 집을 가져가게 돼요. 문제는 이 집의 시가가 문제가 됩니다. 시가가 5억이었다는 거지. 5억이었다. 그러면 얘는 1억을 빌려주고 얼마짜리? 5억짜리 집을 먹게 되죠. 불합리하죠. 너무 불합리하죠. 빌린 거는 채무자 입장에서 1억을 빌렸는데 집은 5억짜리를 날린 거죠.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 법은 채권자가 이 집을 뺏어갈 때는, 집을 뺏어갈 때는 그냥 뺏어가지 말고 차액을요. 차액을 돌려주란 말이에요. 그걸 청산금이라고 한다. 시가에서 차액, 빌린 돈 1억을 뺀 거, 그 뺀 돈을 뭐라고 그러냐? 청산금이라고 그런다. 5억에서 1억을 차감하면 4억이 나오죠. 이 4억을 뭐라고 그래요? 청산금. 이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돌려주고 집을 뺏어가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걸 안 돌려주면, 청산금을 안 돌려주고요, 이걸 안 돌려주고 집을 그냥 뺏어가면 이거는 도둑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무효. 그래서 가담법은 바로 이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을 돌려주도록 한 게 이 가담법의 핵심 취지가 되겠습니다. 청산금 이거죠. 4억. 이걸 돌려주라. 그리고 집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 뺏는 거예요.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본등기만 하면 집 뺏는 거예요. 본등기. 그럼 소유권 아예 등기를 해놓은 사람은, 이 사채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리 해놨죠. 그러면 여기서는 집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인도라는 거는 집만, 점유만 넘겨받으면 되겠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죠? 집 뺏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바뀌면 이게 집 뺏기죠. 집 뺏기. 가담법은 집 뺏어가는 거예요. 가등기한 사람은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한 양도담보한 사람은 인도로. 그래서 집을 뺏어가는데 관건은 뭐 하는 거냐? 청산금을 돌려주라 이거죠. 돌려주고 뺏어가라. 이게 핵심이다. 안 그러면 채무자가 억울하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폭리를 못하게 하는 거죠. 폭리를. 이 가담법을 만들기 전에는 이 청산금을 안 돌려주고 다 먹었어요. 다 집을 뺏어갔어요. 이 불합리한 거를 개선한 거죠. 이 청산금을 돌려주라고. 그런데 밑에는 이와 달리요. 을이요. 공사를 해줬습니다. 저 아파트 지을 때 공사를 해줬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얼마냐면 10억입니다. 10억. 을이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 채권자죠. 채권자가 받을 돈은 10억 있습니다. 10억. 나 공사 열심히 해줬더니 얘가 돈을 못 갚아. 외상이야, 외상. 그래서 내가 유치권이요. 유치권 걸려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와서
하소연하는 거죠. 유치권을 여기다 걸어버리면 이게 분양이 안 돼. 왜? 점유를 이쪽에서 해버리니까. 그랬더니 갑이 와서 하소연하는 거죠. 채무자가. 뭐라고 채무자가 하소연하느냐? 유치권은 풀어주고 대신에 여기다가 가등기를 해줄게요. 가등기를. 그래서 이걸 못 갚으면 내가 5개월 안에 이걸 처리할게요. 5개월 안에 처리할게요. 만약 5개월 안에 이걸 못 갚으면 가등기를 당신한테 해줬으니까 이걸 본등기 하세요. 본등기. 이 건물 통째로요. 이 건물 통째로 당신이 본등기 하세요. 본등기라는 거는 소유권을 뺏어가세요. 여기랑 똑같죠. 집 뺏어가세요. 이렇게 둘이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 만약에 이 돈 공사대금 10억을 채무자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대로 얘가 본등기로 저 건물을 뺏어갑니다. 문제는 이 건물의 시가가 이게 150억이면 차액이요. 차액 이건 150억 받을 돈은 10억. 그럼 차액이 140억이죠. 140억을 여기처럼 청산금을 돌려주느냐?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고 본등기를 뺏어가요. 집을 뺏어가. 그리고 위하고 밑에는 엄청나게 달라요. 즉 밑에는 차액이요. 이 청산금이라는 거를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준다. 그럼 언제는 돌려주고 언제는 안 돌려주고 이러잖아.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가담법은 이렇게 돈을 빌려서 소비대차로 돈을 빌렸을 때 이때만 쓰여요.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처럼 이건 소비대차가 아니죠. 소비대차가 돈 빌리는 거죠. 이건 돈 빌린 게 아니라 공사대금이죠. 공사대금. 이때는 가담법이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담법이 쓰이는 전제 조건은 바로 이거죠. 소비대차로 돈을 빌렸을 때만. 이때만 가담법에 따라서 청산금 이거를 돌려주고 집을 뺏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공사대금 채권이죠. 이때는 청산금 안 주는 거죠. 왜 안 주냐? 소비대차가 아니잖아 이게요. 그래서 가담법 그러면 소비대차로 채권이 생겼냐 이거죠. 이 채권이 뭘로? 소비대차로 생기면 가담법이 적용이 되고 그게 적용된다는 말은 뭐를요? 청산금을 돌려주고 뺏어가는 거예요. 거꾸로요. 소비대차가 아니라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일 때는 이걸 담보하려고 가등기했죠. 이때는 가담법이 적용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매매대금일 때요. 이 매매대금 채권이 10억이다. 이때도 소비대차가 아니라 토지를 매매한 거죠. 이때도 가담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가담법의 적용요건 1절에 적용요건 690페이지에 1절에 첫 번째 예약 당시의 시가가요. 이 시가가 이 꿔준 돈보다 커야 되는 거야. 1번은. 02번은요. 소비대차로 채권이 발생할 것 별 3개. 그래서 1, 2, 3번 볼게요. 1번은요. 외상거래로 물품대금 채권 담보일 때 적용 안 돼. 왜? 외상거래잖아요. 소비대차가 아니라 외상거래. 두 번째는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채권 별 3개. 이거 소비대차 아니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매대금 채권, 밑줄이요.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려고 가등기를 하고 나서 뒤늦게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이 껴들었죠. 이때 적용 안 돼요. 왜요? 애초에 매매대금 이걸 담보한 거잖아요. 이거. 그럼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 03번 가등기. 등기를 꼭 해줘야 돼요. 이쪽으로 가등기나 이전 등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3가지가 요건이에요. 다음 3절에 담보권 실행 방법. 그럼 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는 즉 집을 뺏어가는 거는요. 집을 뺏어가는 방법. 담보권 실행하는 거라고. 이걸 담보권 실행한다. 가등기를 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는 2가지가 있다. 귀속청산과 경매 실행이 있다. 이게 담보권이죠. 담보권을 얘가 담보를 쥐고 있잖아요. 저 집에 대한 담보를. 담보권을 뭐 하는 방법? 실행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로 하겠다. 둘 중에 하나로. 첫 번째는 귀속청산으로, 두 번째는 경매 실행으로.
이때 경매 실행일 때는 간단해서 가등기 담보를, 이 가등기 담보를 뭘로 보느냐? 저당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으로 간주하니까 가등기는 항상 소멸해버려요. 소멸해버려요. 왜요?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죠. 경매가 되면. 배당을 받고요. 배당을 받고 다 소멸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간단 명료해요. 가등기 담보는 뭘로 처리한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거죠. 소멸한다. 배당 받고 소멸해요. 여기서는 문제되는 게 없어요. 문제는 귀속청산이죠. 이 귀속청산은 3단계 과정을 거친다. 3단계. 그 1단계가요. 1단계는 청산금을 통지해라. 청산금이 얼마인지, 네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통지해줘라. 두 번째는 2단계죠. 2개월이죠. 2개월의 청산기간을 거쳐라. 2개월의 청산기간. 이거 단축 절대 안 돼요. 이거 1개월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이에요. 이거 강행규정. 3단계는요. 청산금 줘라. 이게 가담법의 귀속청산 절차예요. 청산금을 줘라. 그래야 채무자가 집을 줄게. 집을 인도해 줄게. 그럼 청산금은 누가 줍니까? 채권자가 주죠. 채권자가. 집은요. 집은 누가 비워줍니까? 채무자가 주죠. 채무자가. 그럼 채무자 입장에선 얘가 청산금 안 주면 집을 안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양자는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거죠.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뭐하고? 청산금과 집 인도가 동시행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채무변제하고요. 채무변제하고 가등기요. 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 이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등기 된 거를 이걸 말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이게 먼저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는 양도담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말소하려면 변제가 먼저 돼야지 양자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위에 거하고 밑에 거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귀속청산 절차는 몇 단계? 3단계다. 청산금 통지, 청산기간 2개월, 청산금 주라. 안 주면 버텨라. 왜? 동시행관계니까. 자, 이때 청산금 통지에서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첫 번째요. 청산금 산정할 때는 시가에서 차용액을 빼면 되죠. 차용액. 이러면 이게 청산금이 나오죠. 이거 어렵지 않죠. 문제는 여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선순위도 있고 후순위도 있으면 어떻게 하려냐. 선순위 저당권은 그 빌린 돈을 거기다 합산해야 돼. 합산. 단 후순위자는요. 얘보다 후순위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무시하는 거죠. 왜? 내가 뒤에 들어온 것까지 왜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선순위자 거 계산할 때만 꼭 포함시키고 후순위자는 무시해라. 이때 청산금 산정은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얘 입맛대로 주관적으로 해도 된다. 주관적으로 해도 유효다라는 거. 이거 별표. 그때 후순위자가 불만이 있으면 경매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 산정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도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의 별표. 청산금 평가액 통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즉 자기 멋대로 평가해도 유효다. 별 3개.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청산금 통지 상대방. 상대방은 누구냐? 모두죠. 채무자나 보증인, 제3취득자 모두 얘기해 줘야 됩니다. 통지 상대방. 그 다음 청산금이 빵원이어도요. 빵원이어도 통지한다 안 한다? 해라. 빵원이어도 한다. 네 번째는요.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여기 네 가지야. 청산금 통지에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실 것. 여기가 출제 중요한 맥. 그다음 청산 기간은 몇 개월? 2개월이다. 2개월. 자, 이러면 귀속 청산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가담법의 중요한 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쌍괄호 3번 693페이지에 쌍괄호 3번 청산금 지급과 지빈도 이게 동시행관계 있죠. 여기 별세개입니다. 그 다음 쌍괄호 4번에 2번 선의제3자 보호 이거 유념하셔서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가서 간단히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하지 마라 이런 법이에요. 부동산은 내 명의로 갖고 차명으로 보유하지 말아라. 그래서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규제를 하는 법. 이게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이 실명법은 명의신탁도 무효. 이거 무효입니다. 예외가 있죠. 종중이나 배우자일 때만 특례로 예외적으로 유효다. 그것도 조세 포탈 목적이 없을 때. 두 번째, 등기 이전이죠. 등기 이전. 등기 이전이 바로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도 무효.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등기 이전, 물권 변동도 무효. 둘 다 무효입니다. 그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를 해놓은 것도 이게 무효라는 거죠. 그럼 누가 실권이자냐? 이 신탁자가 실권이자다. 나도 실권이자는 이걸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찾아올 수 있다. 뭘로? 내가 진정한 명의자니까,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받는 거 가능하다. 이때 유념할 건 이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103조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불법 원인 급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은 뭐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불법 원인 급여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명의신탁 그러면 1번, 2번, 그 다음에 요거 3번이죠. 요게 3번. 요거에서 삼각형이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느냐?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온다. 단 수탁자가 이거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유효다. 이거 선악불문하고 유효가 됩니다. 유효. 그리고 우리 민법에 제3자가 악의여도 보호되는 거는 이게 유일하다. 선악불문하고 뭐가 돼요? 유효입니다. 유효. 그 말은 명의신탁의 무효를 누구한테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해요? 못해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명의신탁의 무효를 이 사위가 장모님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았더라. 근데 장모님이 이걸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팔았다. 자기 언니한테 땅을 매매해버렸다. 사위가 뺏어올까 봐. 이때 사위는 이게 무효라는 거래요. 이게 무효라는 거를 누구한테요? 언니한테,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제3자가 뭐여도 악의여도 무효를 주장을 못합니다. 얘한테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699페이지 잠깐 보고 가죠. 699페이지에 03번 별세개. 03번의 별세개. 명의신탁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즉 적용이 배제된다는 말은 처벌을 안 받는 경우에 처벌 안 받는 경우. 첫 번째는요. 양도담보. 두 번째는 가등기담보. 왜 소유권을 딴 사람 앞으로 해놨냐? 채권을 담보하려고 그런 거지 명의신탁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신탁등기. 네 번째는 상호명의신탁. 이 네 가지는 실명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네 개 중에 하나만 꼭 나옵니다. 3번의 별세개. 그 다음 뒤로 넘기셔서 명의신탁의 효력이죠. 효력의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 무효. 3항.
물권 변동의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선이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의 별세계. 거기 사막 밑에다 써볼게 하나 더. 명의신탁의 무효는 악의 제3자,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게 시험 문제. 26회 시험 문제.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악의여도 제3자 편이에요. 제3자 편. 그 말을 명의신탁을 하지 말아라. 왜? 제3자가 악의여도 유효니까 얘가. 그래서 명의신탁의 무효는 누구한테도 악의인 제3자에게도 대항을 못한다는 점 별세계. 그래서 이자간 명의신탁이 나오죠. 이자간 명의신탁에선 쌍괄호 2번이 별표예요. 쌍괄호 2번하고 1번이요. 쌍괄호 1번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그게 무효라는 말은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해지는 유효한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지의 별세계. 해지는 언제만? 유효일 때만. 근데 이게 무효기 때문에 신탁자는 해지로 소유권 찾아오는 거 불가능하다. 그럼 2번 어떻게 찾아오느냐? 니은으로 찾아와요. 니은에. 진정명의 회복으로 뺏어오면 돼요. 그걸 저는 잡복이라고 그래요. 잡복. 이게 왜 잡복이냐면 내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돌려놨다는 걸 법원에 신고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실권리자로 인정을 받거든요. 왜? 등기가 여기로 돼 있잖아. 등기가 이쪽에 있는데 왜 당신이 주인이냐? 이걸 법원이 소명하라고 그러면 여기는 잡복을 해야 돼요. 내가 명의신탁을 했다는 거를. 즉 처벌을 받고 안 받고? 처벌을 받고 이걸 뺏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진정명의 회복의 숨은 뜻입니다. 진정명의 회복은 무슨 뜻? 처벌받고, 즉 잡복해가지고 찾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제3자 보호 나와 있어요. 우측에 쌍괄호 3번에 제3자 보호 1번의 별세계. 다음 02번 3자간 명의신탁이 나오죠. 여기는 2자간 명의신탁이었고요. 이제 볼 거는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은 두 개로 나눠져서 첫째는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섞었으니까 같이 봐주실 것. 또 하나 3자간 명의신탁은요. 계약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이렇게 3자간 명의신탁은 두 개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매도인 땅을 이게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매물로 나온 상황에서 신탁자 있고 수탁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신탁자가 예컨대 전두환 씨면 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이 땅을 매매로 잡는 거예요. 매매로. 이쪽에서 매매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누가?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을 하고 즉 신탁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쪽에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 다. 매도인한테는 매매 계약하자고 그러고 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하자고 그러는 거죠. 양쪽에 다 껴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게 엄청 헷갈리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전두환 씨. 신탁자는 어떻게 하느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북치고 장구치고. 누가? 신탁자가. 이거를 중간 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그런다. 등기는 그럼 어떻게 해? 등기는 원래 매수인은 여기죠. 이게 신탁자가 매수인입니다. 신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매수인이야. 매수인.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누가 매수인? 신탁자가. 신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걸 이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 부분이 포인트. 반면에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땅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신탁자하고 수탁자가 있을 때 여기 전두환 씨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전두환 씨는 숨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숨어 있는 거죠.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말아라. 이쪽에서는 북치고요. 이 신탁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껴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뒤에서 배후 조종만 해요. 돈만 대줘요. 자금만 대줘. 내가 20억을 제공할게. 내가 이걸 제공할 테니까 처남 자네가 이걸 땅을 사게. 돈만 제공하는 거죠. 돈만. 여기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럼 계약은 누가 하느냐? 수탁자가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누가 매수인이냐? 수탁자가 매수인이라는 점이에요.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중간생약용은 신탁자. 이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계약명의신탁은 누가요? 수탁자가 매수인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는 뭘로 구별해요? 매수자가 누구냐 이거죠. 매수자가. 이 매수자를 누군지 가려내는 게 제일 중요한 맥이다. 맥. 이때 시험 문제는 맨 왼쪽에는 무조건 매도인이다. 맨 왼쪽에 매도인, 중간에 신탁자, 오른쪽에 수탁자. 이래놓고 이게 계약명의신탁인지 중간생략형인지는 뭘로 찾느냐? 매수자를요. 매수자의 포인트를 두셔서 시험 문제 접근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뒤로 넘기셔서 702페이지요. 702페이지에 계약명의신탁 쌍괄호 2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1번의 별셋. 2017년 병소유 부동산을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누가 매수인이 되었나요?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삼각형. 매수자가 수탁자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의 근거다.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어 이를 모르는 매도인과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했죠.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은 이렇게. 그러면 이걸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맨 왼쪽엔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누가 매수인?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를 누구랑 하느냐? 매도인하고 수탁자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으싸라고 그래요. 으싸. 등기를 그러면요. 이게 얘가 돈을 다 치르면 매매 계약하고 흥정하는 것도 다 수탁자가 하는 거죠. 돈만 얘가 대준 거지 매매는 얘가 하는 거죠. 얘가. 그럼 등기를요. 이 땅 등기를 누구 앞으로 꽂을까요? 누구 앞으로? 수탁자에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고 이렇게 등기도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매매할 때도 으싸, 등기할 때도 으싸. 방향이 똑같아요. 수탁자에게. 그럼 이거는요. 수탁자가 매수자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차명으로 등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유효인 이유가 이게 얘가 실권리자잖아요. 실권리자 앞으로 등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동산은 누구 거냐? 신탁자가 아니라 누가? 수탁자. 얘가 소유자다. 얘가 소유자죠. 그럼 이쪽에서는요. 이렇게 수탁자로 이렇게 등기를 꽂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실권리자고 등기는 차명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예요. 이 점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은 달라요. 그래서
3자간 등기명시탁은 신탁자가 이 신탁자인 전두환 씨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십니다. 등기는 이렇게 차명으로 뽑아내고 그래 이게 무효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실제 소유자예요? 이 등기가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 아닙니다. 신탁자는 매수자인데 등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얘가 진정한 소유자고 이 등기는 무효다 이거. 오케이. 그럼 계약명시탁에서는 으싸 2번입니다. 으싸 2번. 그럼 매매 유효. 소유권 이전 유효. 뭐만 무효? 명의신탁만 무효다. 명의신탁만. 그런데 계약명시탁은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계약명시탁은 유형이요. 유형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로 다시 분화가 돼요. 세 가지로. 그래서 중개사법을 따라가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하면 중개사법은 그냥 계약명시탁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민법으로 계약명시탁은 유형이 세 개로 분화가 되는데 첫째는요. 매도인이 선의일 때. 매도인이 얘네 둘이 명시탁 짠 거를 몰랐다는 거죠. 매도인이 선의일 때. 두 번째는요. 매도인이 악의일 때. 세 번째는 이게 매매가 아니라 경매료. 경매로 땅을 샀다 이거죠. 경매하고 경매로 인한 계약명시탁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세 가지로 분화가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요. 이 선의일 때는 이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 유효해요. 유효. 근데 매도인이 악의일 때는 이 소유권 이전이 알았다. 얘네들이 짠 걸 알았다. 알았을 때는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경매일 때는 이게 경매로요. 경매로 이거 땅을 샀다. 이럴 때는 선악불문하고 다 유효입니다. 얘가 선의든 악이든 무조건 유효다. 유효. 그래서 계약명시탁은 유형이 패턴이 세 개로 매도인이 선의인 것, 악의인 것, 경매로 인한 것. 세 가지로 분화될 것. 그래야 문제가 뻥뻥 뚫려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요. 70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이 선의인 계약명시탁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요. 우측에 매도인 악의인 계약명시탁. 이때는요. 기억에 별세개 할게요. 매매도 꽝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꽝이고 명의신탁도 꽝. 모두 꽝입니다. 매도인이 악의일 때는. 그런데 3번에 보면 경매로 인한 계약명시탁은 매도인이 선의든 악의든 관계없이요. 소유권 이전이 유효라는 점.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1, 2, 3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몇 번이었을까요? 계약명시탁 유형이 세 가지죠. 이게 한두 번씩은 나왔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출제 비율이 높은 거는 1번이라는 점이 1번. 그래서 702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1번, 2번, 3번 이 부분을 맹렬하게 정리하실 것. 1번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점, 2번 매매계약이 유효라는 점, 3번의 별 3개. 3번의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계약명시탁의 쟁점은 세 가지예요. 첫째,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냐? 별 3개.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옆에다 써주시면 주의하고 옆에다 주의하고 이 계약명시탁에서는 소유자가 얘예요. 수탁자. 신탁자가 아니에요. 돈 대준 사람이 아니라 수탁자, 등기 가지고 있는 수탁자 거예요. 왜냐? 이게 유효니까. 주의할 부분이 이거예요. 거기다 써주시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고 제3자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즉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고 제3자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이자간 명의신탁일 때. 이자간 명의신탁일 때는 대내관계, 대외관계가 분리가 돼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3자간이죠. 3자간에서는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함정이다. 아주 중요한 함정. 그래서 소유자는 신탁자가 있든 제3자가 있든 누구다? 수탁자다. 이게 1번. 쟁점 1번. 그 다음 쟁점 2번입니다. 쟁점 2번. 그러면 수탁자는 얘한테 땅을 줘요? 돈을 줘요? 돌려줄 게 뭐냐? 돈을 돌려주면 끝이에요.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거. 부당이득으로 뭐를 반환해 주느냐? 얘가 돌려줄 거는 돈이지 땅이 아닙니다. 왜? 얘가 돈 대줬거든. 돈이다 돈. 부동산? 내가 부동산을 왜 줘? 이게 내 건데. 쟁점 3. 얘가 신탁자가 20억을 얘한테 돌려받기 위해서 땅에다 유치권을 거는 건 안 된다. 유치권. 왜냐? 20억이라는 돈은 땅에다가 쓴 돈이 아니라 땅 사라고 대준 돈이거든요. 땅 사라고 대준 돈이지 땅에 쓰인 돈이 아니에요. 유치권이라는 게 생기려면 땅에서 20억이라는 채권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컨대 땅에다 공사를 했다. 공사 대금이 20억이다. 그러면 땅에다 유치권 걸어도 됩니다만 땅 사라고 대준 돈은 땅하고는 아무런 결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걸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쟁점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쟁점 1번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쟁점 2번 부당이득으로 얘가 토해내야 될 거는 돈이지 땅이 아니다. 돈이지. 그 다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세 가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쌍괄호 2번하고 3번, 쌍괄호 2번하고 3번 부분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명법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예,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는 부분에 한 번 더 학습을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서 빈출 지문 그리고요 OX 지문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면 내용 정리도 되시면서 그 다음에 빈출 지문도 되시면서 OX까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한 번에 단기간에 학습하는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의 건승을 빌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